오늘의 머릿말. 한국인에게 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일이나 직업도 밥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밥벌이를 하다, 밥줄을 끊다 같은 표현들이요. 싫어하는 대상에게 밥맛 없다는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튼 밥벌이는 오늘도 어렵고 밥줄이 끊길까 노심초사하는 나날입니다만 밥맛은 참 좋기만 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밥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를 길게 이야기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밥과 관련한 표현들은 옛날 옛적에 이런 표현도 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일상적으로 쓴다고 말이에요. 평일 낮 12시 전에 업무차 이메일을 쓸 때는 마지막에 점심 맛있게 드세요라고 쓰고 오후 1시를 갓 지나서 업무차 문자를 보낼 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고 사실은 흔한 일이라고 했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그런데 정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이분이라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벌이라는 말이 직업이라는 말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밥벌이라는 단어는 작가님께도 그런 묵직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표현일까요? 이게 사실 밥을 벌어서 뭐 나를, 가족을 먹고 살린다 이런 의미니까 참 밥과 우리 민족은 끈끈하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오늘 이제 머릿말이랑 오프닝 보내주신 거 보고 아 정말 밥과 관련된 표현이 진짜 진짜 많구나라는 많아요. 생각을 예. 새삼하면서 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막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앞에서 맞아요. 밥맛 없다. 음. 이건 왜 하게 됐을까요? 근데 밥맛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밥맛 없다는 게 약간 극상의 극혐 표현이잖아요. 쟤 밥맛 없어. 쟤 진짜 싫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약간 싫어가 아니라 어. 진짜 싫어. 이런 정도의 극상의 표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밥맛이 없다는 게 이럴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밥맛이 없다? 아니면은 저는 그럴 거랑 비슷한 또 재밌는 표현 중에 뭐뭐한 사람이랑은 겸상을 안 한다. 그렇다. 진짜 싫은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못 먹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너무 싫어가지고 걔랑은 밥도 못 먹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싫어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이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밥을 먹는다? 한솥밥을 먹는다. 이것도 사실은 같은 회사 다닌다. 뭐 이런 같은 조직에 있다. 이런 맞아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다. 겸상 여기까지 못한다. 가는 게 진짜 그 어떤 관계의 스펙트럼을 다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들인 거예요. 아 정말 밥의 민족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왜 진로 고민할 때도 뭐 먹고 살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걱정할 때면 위로하려고 삿입에 거무줄 치겠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얘기한 것들 말고도 이런 관련한 표현들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게 많이 쓰는 표현 중에는 그건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오늘 밥값 해야지. 그치. 우리가 지금 맞아. 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어서 아 제가 밥값은 하고 가야죠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밥값 한다도 내가 받는 어떤 나에게 기대되는 바 이것을 좀 채울 때는 밥값 했다라고 표현하고 그거에 못 미칠 때 아 저 사람 밥값도 못해. 맞아요. 근데 그걸 생각보다 저도 약간 자주 쓰더라고요. 자주 써요. 그리고 이 밥값이라는 말이 좀 재밌는 거는 이게 직업하고는 완전 무관한 건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면에서의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할 때 이 밥값이라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나이가 있는데 너무 철이 없어. 그럴 때도 쟤는 밥값도 못해.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다종다양한 뉘앙스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는 제가 중국 웹소설 같은 걸 되게 많이 보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말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먹은 쌀이 내가 먹은 소금보다 적다.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지 않잖아요. 소금을 네. 밥처럼 먹지 않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세상 경험이 많아서 내가 먹은 소금이 네가 먹은 쌀보다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먹는 거 관련해서의 그렇네요. 표현인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고 한국어로 오면은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나라별로 찾아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철밥통 이런 표현도 맞아. 그것도 우리 막 도시락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정말 안정적인 네. 그 직업을 뜻할 때 우리는 거기에 어때 안 돼. 그런 급식 먹었다고 하자. 그런 비유를 붙였을까? 철밥통이라는 걸 이런 거 생각해도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막 이런저런 밥과 그쵸. 관련된 표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작가님은 어머니께서 계절 바뀔 때마다 제철 식재료를 보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받으신 제철 식재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또 나물수저거든요. 아, 부러워요. 봄나물수저여서 냉이 받았죠. 냉이. 지금 한참 향이 막 좋을 때네요. 맞아요. 이게 도시에 살 때는 마트나 이제 시장에 그냥 올라가 있는 그 냉이만 보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논두렁 밭두렁에 이맘때 되면은 냉이를 캐서 먹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정말 노지냉이. 그 노지냉이 캐가지고 노지냉이가 더 향이 좋겠죠? 그쵸. 그리고 좀 추울 때 캐면 훨씬 뿌리도 깊이 들어가 있고 그 추위를 견뎌내면서 애들이 당분과 영양분을 응축해서 아주 향이 좋은. 얼마예요? 지금 너무 무슨 홈쇼핑 하시는 분처럼 여러분 눈을 반짝반짝하는. 노지냉이를 드시는. 근데 이제 도심에서는 캐시면 안 되는 게 또 중금속 오염 같은 게 있어갖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나물 수저임을 조심스럽게 자랑해 보면서 너무 부럽습니다. 아유 별 말씀이야. 그래서 먹는 얘기랑 관련해서 지금 나물 얘기하시니까 어떤 것이든 먹는다고 하잖아요. 한국인이 못 먹는 거는 못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다. 그래서 이를테면 고사리 같은 것도 손질하지 않으면 사실은 몸에 위험할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다 맞아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왜 버섯도 독버섯이 있고 아닌 게 있고 막 이런데 그러면은 아니 독버섯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중국가가 먹고 죽은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먹었을 때 되게 떫고 이런 거는 누가 최초에 이것을 먹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이런 손질법이 맛을 좀 향상시켜준다를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내려와서 이걸 먹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누가 먹고 죽었어. 근데 그걸 또 누군가가 볶아볼까? 라고 생각하고 삶아볼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안전하고 맛있게 될 때까지 계속 그 먹는 방법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그 외국에 사시는 분들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무슨 일단 센트럴파크 같은 데서 봄 되면은 나무를 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기 있는 봄이니까 풀이 난다, 풀이 자란다 정도인데 이제 이게 한국인이 볼 때는 이거 왜 안 먹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캐서 드신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맞아요. 어떤 강한 생활력과 이 밥에 대한 강한 어떤 애정 이런 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봄이 오는 풍경은 봄이 왔나 싶은 건 그 동네 개천이나 이렇게 공원 걸을 때 어르신들이 뭔가 엎드려서 캐고 있으면 맞아요. 봄이다. 맞아요. 막 그런 풍경도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채취에 열심히 열정적인 민족이 데가 없다. 없죠. 네. 오늘은 밥과 밥벌이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책이 더티워크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선호하는 직업과 기피하는 직업이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부모님의 잔소리는 선호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니까요. 더티워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 직업 중에서 은밀한 곳으로 숨어든 하지만 사회가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님 더티워크 어떻게 읽으셨나요? 일단 이 책은 띠지를 보면 리베카 솔릿, 마이클 샌델 추천. 맞아요. 이게 돼? 그쵸. 맞아. 이게 돼? 이런 느낌으로 일단 그
이 띠지에도 마케팅 문구도 잘 뽑으셨어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일단 집어들게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읽고 나니까 저는 이 이얼프레스 저작들이 되게 음.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국내에는 이제 지금 이게 3번째 저서인데 그 전작이었던 양심을 보았다만 출간이 되어 있어서 그 책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이 책에서 다루는 더티워크가 그냥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러운 불결한 일이 아니라 사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럽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뜻하고 있어서 뭐 교도소의 그 정신병동 이야기라든지 드론 조종사가 원격 살상을 하는 이야기라든지 도축장의 그 살처분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일들을 나랑 무관하게 생각하고 한 걸음 맞아요. 떨어져 있던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그건 사실 공동체가 위임한 일이고 빚지고 살아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책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성적인 독서를 하게 되면서도 또 이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좀 투시경으로 보는 듯한 그런 독서이기도 했어요. 음.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더티워크에 대해서 리베카 솔릿과 마이클 샌델이 추천글을 이제 쓴 게 네.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리베카 솔릿은 이렇게 썼습니다. 작가 이얼프레스는 해당 산업 노동자의 생생한 초상을 그리면서 산업 시스템과 소비자 사회가 공모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보지 못하거나 모른 채 하는 실태를 낱낱이 밝힌다. 결국 더티워크는 사회적 희생양이 된 사람들과 이를 감추는 힘에 관한 책이다. 그리고 마이클 샌델은 이 책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아웃소싱하는 더티워크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밝힘으로써 대중이 노동의 불평등을 생각해 보도록 촉구한다. 라고 했고요. 이 책에서는 더티워크를 비윤리적이고 불결한 필수 노동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리딩 케미스트리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르포르타주이기도 합니다. 교도소의 교도관, 드론 조종사, 도살장 노동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작가 이얼프레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갈까 하는데요. 이얼프레스는 미국의 작가이자 탐사보도 전문 기자입니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뉴욕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요. 뉴요커, 뉴욕타임스, 네이션, 애틀랜틱 먼슬리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1997년 월간지 프로그레시브 기자로서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독재자 수하르토의 자국민 인권 탄압을 묵과하고 군사 지원을 도모한 정황을 폭로해 그 공로로 제임스 에런슨 저널리즘상을 수상했습니다. 더티워크는 그의 3번째 저서로 2022년에는 저널리즘 도서 부문에 수여하는 힐만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이나 에세이랑 르포르타주는 작가의 문체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얼프레스의 이번 더티워크 같은 경우도 뭐 조지 오웰에 비견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이 르포르타주의 문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노동자 개개인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도록 서술을 해놓은 맞아요, 방식이 맞아요.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르포르타주가 뭐 기자나 이 소설가가 그 현장의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서 관찰하고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취재원들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의 뭐 노동 환경이라든지 불합리함에 대해서 그냥 고발하는 식으로 문장이 쓰여 있을 때보다 그 이를테면 이 정육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그 한 여성이 어렸을 때 멕시코의 어디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좁은 아래서 어떻게 자랐고 하지만 어떤 이유로 미국에 오게 되었고 이 사람이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를 굉장히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훨씬 깊이 몰입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전이도 훨씬 잘 되는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몇 사람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쓰였다면 그렇게까지 맞아요. 느끼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은 책이었어요.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 미국 저널리즘 글쓰기의 특징이거든요. 장기 취재를 하고 이제 글을 쓰는 이런 경우 르포르타주의 연장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노매드랜드를 이제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경우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재를 일단은 굉장히 폭넓고 깊이 있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글을 쓰는데 사실은 이 글쓰기의 방식이 소설하고 약간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설 주인공을 보여주는 것처럼 맞아요. 이 사람의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은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하는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태어나고 나고 자란 배경들을 설명을 하고 어떻게 지금 여기에 와 있게 됐는지를 그림이나 뭐 영상 보여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쓰는데 이게 분량이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 정도 분량으로 지면을 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에세이 쓰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에 독자들이 긴 글 읽기 힘들어한다라고 해서 어쨌든 출판사에서도 책을 낼 때는 가능한 한 꼭지의 분량을 길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성합니다. 긴 아니 글을 읽지 못하는 저. 독자뿐만 아니라 저도 한 사람의 독자로서 맨날 작가님한테 700페이지는 못 읽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 다음에 두꺼운 책 한번 해야겠어요. 벽돌 그러니까요. 책 한번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더티워크에서처럼 이렇게 한 사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쓰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한평생 살면서 만나볼 일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 맞아요. 대해서도 하나하나를 정말 면밀하게 알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방식의 서술이 허용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 저널리즘 기반의 글쓰기 문화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부럽다. 라고 맞아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쵸. 게 있고 이제 그래서 취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 자체가 다 되게 구체적인 삶의 장면들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형용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명사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명사 동사가 너무 다양하니까 사실은 형용사로 뭐 어떻다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이 그냥 정확하게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게 이제 큰 특징입니다. 네. 전쟁 관련한 기사가 매일 뉴스에 보도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드론 전투 기지를 다루는 파트 2 네. 드론 화면 너머가 눈길을 끌더라고요. 특히 4장 드론 조종사의 고립된 몸과 마음 이야기인데요. 드론 전투원들이 매일 근무를 마치면 각자의 집으로 점점 더 전쟁과 단절되고 있는 사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회사 일 마친 다음에 집에 와서는 다 잊어버리고 휴식하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닌데 드론 전투원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책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기지를 나선 지 1시간 뒤에 라스베거스 스트립 거리에서 관광객들이 벨라지오 분수, 하이롤러 대관람차 같은 유명한 조형물 앞에서 셀카를 찍고 이 도시의 수많은 라운지와 나이트클럽, 카지노와 뷔페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화려하고 과잉된 분위기 속에서는 거기서 겨우 45분 떨어진 곳에서 바로 이 유흥자들의 이름으로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더욱 기이하게 여겨졌다. 사실 전쟁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더티워크라는 표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책 초반부에 유대인 학살을 뜻하는 홀로코스트를 더티워크라고 표현한 것이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불결하고 불쾌하지만 점잖은 사회 구성원들이 아주 모를 수는 없는 일. 더티워크에 대한 이런 정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일성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일성이 있다고 느낀 게 우리가 지금 전쟁에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책을 같이 읽어서 저도 이 드론 전투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들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싶은 그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본 게 처음이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마치 요원들이 회사원들처럼 일이 끝나면 이제 퇴근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방금까지 전장에 폭격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픽업하러 가거나 저녁거리를 사러 가거나 하면서 거기에 등장했던 취재원이 이 얘기를 하는데 5년간 드론 조종사로 복무하고 은퇴를 한 사람이 말 그대로 적에게 폭탄을 떨어뜨리다가 퇴근을 해요. 그럼 20분쯤 있다 오는 길에 우유 사올 수 있어? 같은 문자가 와요.
그리고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그치, 말할 수가 얘기하지 없죠. 않은 채로 이 일상과 방금 한 일 사이의 괴리를 계속 느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이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그 에버레튜스가 1962년에 기고한 글 그 선명한 사람들과 더러운 일에서 이 더티 워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홀로코스터와 지금 미국의 상황에는 큰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일이 그러니까. 더티워크라는 게 이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손으로는 하지 않을 더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또 그 일이 부끄럽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다양한 노동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치면 반전 시위에 참가하는 많은 미국인들은 나는 드론 전쟁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식의 전쟁이 미국인이 스스로 이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는 그러니까. 않아 하고 또 어쨌든 미국이 전 세계에 이런 군사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인으로서도 굉장히 뼈아프게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더티워크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더티워크라는 말을 그냥 들으면 그냥 일을 하는데 좀 지저분한, 그러니까 맞아요. 환경적으로 아니면 맞아요. 물리적으로 더러운 느낌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더 크게는 어떤 가치관의 측면에서 네. 더티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더티워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인간에게 또는 인간이 아닌 동물과 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노동으로 이따금 폭력을 행사하는 것. 둘째, 선량한 사람들, 즉 점잖은 사회 구성원이 보기에 더럽고 비윤리적인 노동. 셋째,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낮게 평가되거나 낙인 찍혔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아니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스스로 위배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노동.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선량한 사람들의 암묵적 동의에 기반한 노동으로 그들은 사회 질서 유지에 그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명시적으로는 그 일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만약의 경우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는 해. 찬성하진 않아.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하니까 나는 그냥 이거에 찬성하진 않아. 라고 그냥 가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랑 이 일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일을 누가 하는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 책에서 그 개개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는가. 교도관으로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만연해 있는 폭력 때문에 괴롭고 이걸 고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또 괴롭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만둘 수 없는 경제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옥죄고 있는가를 다 보여주지 않으면 이걸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은 취재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네. 밀착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을 결정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우연이 많이 따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원하고 계획해서 그 직업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 그 일을 하게 됐고 그만두지 않아서 그냥 쭉 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니까요. 그리고 일단 어떤 직군으로 일을 시작하면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더티워크를 읽다 보면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아지기도 하더라고요. 작가님 어떠셨어요? 사실 이 띠지 문구 중에 하나가 미국의 21세기 불가촉 천민을 조명하는 탐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21세기 불가촉 천민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 책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뭐 도살장이라든지 정육공장이라든지 교도소 같은 게 미국 내에서도 그 주별로 경제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을 수용하게 되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 지역 안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그 일자리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선택인가에 음.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그래서 미국 사회에는 원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더티워크 일자리가 많음에도 맞아요. 더티워크는 선택지와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배정된다.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궁핍한 시골 지역 주민, 미등록 이주 노동자, 여성, 유색인이다.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그 더티워크라는 것 자체가 내 손에 더러움을 묻히고 싶어 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위임해서 그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더러움을 묻히게 하는데 그거는 경제적으로 좀 내몰려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 정육공장의 플로르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는 그 너무 과도한 그 업무 환경 때문에 1분에 65마리씩 그 닭을 고리에 걸어야 되는 그 물론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피폐해질 수밖에 환경이어서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다른 일을 전전하다가도 결국 여러 가지 사회보장 같은 게 되지 않고 하면서 결국은 시급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 일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몸을 망쳐가면서 계속 일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저건 저 사람이 선택한 직업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계속 묻고 있는 것도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처럼 페이퍼워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장에 등장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프로젝트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릴 수 그쵸. 있을까에 대해서도 묻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코딩이나 혹은 어떤 숫자로 내가 뭔가를 집어넣는 작업은 사람이 면대면으로 저 사람이 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훨씬 거리감이 생겨서 이 일이 누군가를 어떤 노동자 그룹을 굉장히 더 어렵게 만든 환경이거나 혹은 전쟁에 악용되거나 했을 때 그렇게까지 도덕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닌 어떤 프로젝트인데 사실은 악용돼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할 때 그 양심 선언을 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근데 그 양심 선언은 물러설 때가 있는 그래. 화이트 나도 칼라 계층이어서 할 수 그래. 있다. 그 맞아. 앞에 얘기하신 교도관이라든지 그 플로르처럼 결국은 이 자리로 돌아오거나 혹은 내가 그걸 선언했을 때 바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감내하면서 살아갈 네. 수밖에 없는 것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하나에 얽힌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보통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짐으로써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를 먹여 살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제 만약에 내 뒤에 더 많은 사람들 뭐 나이 들고 병약한 부모가 있고 이제 막 성장해 가는 어린아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뭐 배우자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내 한 명을 보고 있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압박감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그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라는 영화에서 거기 보면은 중노년 백인 남자들이 그 미국 사회를 주무르고 있는 약간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뭐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일종의 뭐 사교 클럽 같은 거지만 사실은 사교 이상의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로 움직이는 결정들 같은 게 그 이너 서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일단은 갖춰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식으로든지 유색 인종과 얽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특히나 그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검증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서 이제 그 쇼펜이 연기하는 록조라고 하는 이 군인이 자기
그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 과거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흑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녀가 자기의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와 그 흑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증거니까 이게 밝혀지면 나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해결한다는 건 당연히 죽인다를 포함하는.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명을 잡으려고 그 딸이 있는 공동체 전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민자들이 많은 동네니까 이민자들이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식의 그 프레임을 씌워서 거기서 경찰과 이민자들이 대치하고 뭔가 과격 시위를 일으키는 것처럼 유도해서 뭔가를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폭력 사태 같은 게 벌어지니까 이제 그러면서 다 알게 된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야? 왜 고등학교를 쳐들어간 거야?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군인대를 거기에 보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이 록조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크리스마스 모험가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된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지금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거기에 치킨 너겟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이 이민자들이 풀려나서 일을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웃긴 거죠. 이민자들, 유색인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인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네 이너서클에선 배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이익을 위해서는 그들이 불법적으로 노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허용적인 거예요. 맞아요. 예,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그 장면이거든요. 이 책에도 그 부분 등장하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공장 폐쇄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많은 그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니까 정부가 결국 다 공장 가동해라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근데 그것도 되게 프레임을 씌워서 자국민을 위한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처음에는 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많은 부분이 다 수출 물량이었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산업을 위해서 그 많은 노동자들을 그냥 아무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일을 하게 했던 그 대목과 굉장히 유사한 에피소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친구가 뉴욕 그 코리아타운에서 유학으로 이제 갔는데 얘도 불법 노동자가 된 거죠. 이 친구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 그 고깃집 같은 데서 서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불법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어쨌든 이게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서빙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불법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로 가면은 고기 다 왜냐면 여긴 고깃집이니까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뭔가 이것저것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고기 만드는 일은 지하에 있는 히스패닉계 불법 이민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차별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서 또 누군가에게 계속 이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가 좀 더 하기 싫은 무언가 하지만 필요한 무언가를 그쵸. 전가하는 체계가 되게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육산업을 다루는 도살장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실제로 도축노동은 잔혹성과 사디즘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잔혹성에 대한 책임은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져야 할까? 동물을 기절시키고 죽이는 노동자인가? 아니면 그러한 대가에 대해 고민 한번 하지 않고 고기를 먹는 소비자인가? 사실 이런 이유로 채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움직이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을 때 닭장 같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고기로 취급하는 문화의 정점에 정육산업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육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목에서 마음이 한없이 심란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심란하다고 몰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작가님도 그러셨죠? 정말
어려워. 어렵고 그리고 이 토축 노동자야말로 우리의 대리인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결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내 도축 공장, 정육 공장은 대부분 이주민들이 그 일을 도맡고 있고 근데 처음에는 미국 본토에 있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회사 측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잘릴까 봐 불평불만을 한마디도 할 수 그러니까. 없는 그 이주 노동자들을 누구보다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한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노동 환경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그런 부분도 너무 뼈아픈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결국 도살장은 인간이 비인간 동물을, 백색이 유색인을, 관리자가 노동자를, 사회 구성원이 성원권을 갖지 못한 사람을, 소비자 사회가 납품업체를 그리고 다시 자본주의가 인간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게 너무 맞아. 한 줄 요약인 거예요. 그 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근데 사실은 이 육식을 하면서 이 노동자의 환경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채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공장식 이게 잔인한지 공정식 축사에 잔인한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노동자의 초점을 더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는 점에서 또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먹는 걸 직접 다 손에 넣어야 된다면 정말 옛날 원시인처럼 뭐 닭을 먹고 싶으면 닭을 내가 내 손으로 잡아야 되고 만약에 뭐 그보다 더 큰 동물 뭐 돼지나 소 같은 동물을 내가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잡아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먹기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 답이 간단하지도 않고 단순히 이 책이 그러니까 당신들은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내용이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소비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같은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는 게 정치의 문제를 개인의 자기 만족감을 최우선시하는 시장 거래로 환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말을 보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윤리적 소비가 쉬운 일입니다. 돈을 조금 더 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닭이 낳은 계란이나 방목된 소의 안심을 먹는 선택지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책의 표현을 빌면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에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책 속에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푸드 스탬프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에겐 더더욱 그렇지 않다. 소비에서 발생하는 윤리 격차는 계급 격차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KFC와 월마트에서 나쁜 고기를 소비할 때 부유한 사람들은 멋진 식당과 홀푸즈 같은 상점에서 윤리적인 고기를 소비한다. 그런 소고기와 닭고기에 붙은 라벨은 소비자가 스스로에게서 순수함과 미덕을 느끼게 해준다.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미덕은 특권과 한 쌍을 이루어 부유한 소비자는 공장식 축산에서 벌어지는 불순하고 더러운 관행에 가담하는 기분을 돈으로 떨쳐낼 수 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더해지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게 되는 힘도 있습니다. 이거 책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이 책 끝까지 읽게 하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방금 그 기자님이 읽어주셨던 그 부분에서 그 인터뷰했을 때 그 노동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소비할 때에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이 말할 때에 이 공장식 축산은 없어져야 된다. 이 환경이 육류산업이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노동자들은 덜 보는 것 같은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요. 그들은 일꾼을 먹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그래. 생각해보지 못한 문장인 거예요. 내 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실 그것도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인데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그들은 일꾼을 먹는 게 아니니까요. 라는 말은 정말 당사자성 발언이고 그 현장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며 일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져서 그리고 그
달걀 고를 때 저 진짜 그 생각하거든요. 나 방목된 닭.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여기서 진짜 이야기하잖아요. 방목, 인도적 환경 인증 같은 라벨이 붙은 고기를 구입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그 라벨에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윤리적 소비의 한계라는 걸 얘기할 때 이게 소비에서 발생하는 결국 경제적인 격차, 계급적인 격차가 그대로 윤리적인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와 함께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용어가 그 도덕적 외상이었어요. 네. 처음 접한 표현이기도 했고 이게 사실 여기서 물론 등장할 때는 이 정신의학자 조너선 세이가 1994년 저서에서 쓴 이제 베트남 파병을 됐던 그 귀환병들이 도덕적 외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처음 썼던 용어지만 이걸 이제 더티워크 전체로 가지고 오면서 이런 노동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계속 정신적으로 사실 사람 마음을 부수는 노동을 계속 하거든요. 모든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근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심리적, 정신적인 그런 어떤 고통들조차도 위임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노동 환경이나 뭐 경제적인 격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이 도덕적 외상에 대한 건 이 현장에서 이야기되지가 않았던 게 그게 사실 수치화되지도 않고 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지점이어서 근데 이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도덕적 외상에 대해서 전체 책에서 계속 다루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품위가 떨어지는 비윤리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 자체도 이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자기 인식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결국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이 도덕적인 그 부채감에서 오는 그 이중고를 계속 겪을 수밖에 맞아요. 없는 이야기를 해서 이 도덕적 외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네. 혹시 이 책 읽으시면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좋으셨던 부분은 어디예요? 좋지는 않았고요. 저는 질문이 잘못됐어. 맞아. 그 네. 드론 공습 이야기가 그랬는데 네. 미국이 이란 공습을 하면서 우리가 그 주말 동안 전쟁이 일어났다. 플러스 가장 빠르게 올라왔던 얘기가 주식시장 어떡하냐였거든요. 근데 정말 SNS에 순식간에 도배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기름값 폭등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물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현대사회가 이 전쟁을 느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 드론 조종사들이 하고 있는 그 굉장히 세밀한 업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원격살인은 더 비윤리적이고 더러운 신문 작업의 반대말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밀한 이런 표현 쓰는 것도 그런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도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의회와 대중이 드론 전쟁이 확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문이나 혹은 아예 무기한 구금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는데 드론 전쟁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이게 지상군이 투입이 돼서 정말 전쟁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드론으로 전쟁을 한다는 거는 우리 군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그냥 표적살인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 일부 고위층 타깃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도 그 실제 드론 조종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까지 드론으로 보는 화면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 정밀한 이런 표현을 계속 언론에 내보내고 있지만 이게 뭐 가축인지 누굴 죽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혹은 뭔가를 뒤집어 쓰고 이게 뭐 장을 봐서 가는 그냥 일반인인지 이거를 잘 모르는 상태로 판단을 매번 내려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선택 버튼을 누를 때도 있지만 혹은 상부에 보고했을 때 어떤 건물에 폭격을 가해지고 했을 때 이게 옳은 판단인지에 대한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해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가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은퇴를 했을 때 그 억지로 의자에 앉아서 폭력이 가해지는 장면을 계속 보는 꿈을 반복해서 꾸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안 보려고 고개를 돌려도 머리가 계속 획 제자리로 돌아가는 꿈인데 마치 나의 뇌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네가 놓친 부분들이야. 꿈꾸는 동안 잘 봐도 이제 이 악몽을 평생 꾸게 된 사람의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전쟁 뉴스를 보면서 이게 뉴스가 되면 그냥 되게 요약돼서 그쵸. 어디를 타격을 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로 끝나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기지 안에서는 드론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게 대중에게 얼마나 감춰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근데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비밀주의가 결국은 미국 국민들에게는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차피 안 밝히니까 정부가 모를 수 있는 감추니까 거죠. 예. 모를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결국 그 드론 조종사 개개인의 어떤 도덕성을 비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위임한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 맞아요. 2장의 대목이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드론 조종사들 이야기가 엄청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되게 꼼꼼하게 읽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게 이라크 전쟁 때부터 엄청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라크 전쟁 때부터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은 멀리서 보는 화면들, 특히나 이제 그때 이렇게 뭐 야간에 그 어딘가를 공습하는 장면을 멀리서 잡은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로 잡은 이런 화면들, 마치 게임 화면 보는 것 같은 맞아요. 방식으로 보여주는 이런 화면이 등장을 하면서 이 우리 군대 병사가 직접 몸으로 싸워서 다치고 죽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타격만 하는, 그리고 거기에는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맞아요. 방식으로 이 전쟁을 보도하는 게 이 일반 대중이 전쟁을 인식하는 방식을 많이 바꾸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드론 전쟁은 이런 경향에 이제 가장 최첨단에 있는 거죠. 맞아요. 정말 뭐 이른바 손에 피를 묻힌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물리적으로 손에 피를 묻혀야만 누구를 죽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죽는 사람 근처에 갈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아주 먼 곳에서 그냥 화면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버튼 하나 누르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맞아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이 모든 어떤 사륙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결과를 수치로만 받아들이고 그 수치가 주는 영향, 그 경제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지금 저기서 초등학생들이 죽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주식이 얼마가 떨어졌어. 이런 얘기를 바로 치환해서 생각하게 될 때 전쟁은 어떻게 보면 내 통장에 끼치는 영향 이상의 이하도 아닌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보면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더티워크는 진짜 이 일하는 사람들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업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더티워크가 물리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과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결정하는 다른 구조적 불평등을 연결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책 한 권 읽는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한다라고 전하는 거죠. 이 책 더티워크는 감정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갑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이 묻어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에필로그에도 굉장히 잘 쓰여 있잖아요. 어떤 리뷰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많이 바쁘면 프롤로그랑 근데 왜냐면 중간 이거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물론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아야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 전달이 되지만 정수를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써놨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급하게 어디 가셔야 되는 분들은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정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거를 끊임없이 묻고 있어서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일상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무관하지 않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이 에필로그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은 일을 하는 그들을 우리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빚, 그들의 섬뜩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빚을 졌다. 그 이야기가 불편하기는 당사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하면서 인터뷰를 할 때 몇 날 며칠을 계속 울었던 그 취재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그 취재원이 감정이 격해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치유된 느낌이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오래 기억했다. 내가 그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큰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서,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큰 치유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 수 있어서였다. 라고 한 대목에 이 고립감이 볼드체를 한 것처럼 너무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조너선 세리가 도덕적 외상에 대해 얘기했을 때도 그걸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공유화하는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거기서 이제 참전해서 귀환한 병사들에게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하고 공유하게 하는, 사실은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어떤 장면들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들었던 청중들이 다 함께 당신을 그곳으로 보낸 건 우리다. 그리고 이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치유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의료진들에게는 우리가 누구보다 그들의 노고와 그리고 윤리적으로 누구를 먼저 치료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도덕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지점에 대해서 스피커를 주고 우리가 존경심과 또 부채감을 갖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지만, 사실 이 더티워커들에 대해서는 필수 노동이라고 부르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맞아요. 그 마이크를 주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에필로그에서 쭉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작가도 뾰족한 그렇죠. 없어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어떤 식으로 이 사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더티워크 없애자 이런 책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자신이 했던 작업처럼 이 고립감을 느끼고 자신의 그 도덕적 외상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개개인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적어도 우리가 위임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책 읽다 보면 기술 발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더 무지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 자신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마주칠 일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타인에 대해서 무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고 싶으면 얼마든 모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두려움이 새삼 생기는 거예요. 저 이를테면 전쟁 관련된 뉴스 같은 경우도 전쟁 이야기는 안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냥 정말 그 어떤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여파만, 나에게 미치는 여파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막 전쟁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일 때문에 메일을 주고받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큰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메일에 보통 이렇게 안부 인사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부 인사를 주고받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특히나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다 빼잖아요. 뭐 오늘 날씨가 좋고 뭐 오늘 밥은 어땠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오랫동안 메일을 주고받거나 좀 가까운 분들이나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쓰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뉴스 보니까 너무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들고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메일을 받을 때 항상 그 고립감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말하기 쉽지 않다라고 느낄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각각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각각의 방식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이야기를 더 넓게 오픈된 방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시도들 중에 하나로서 이런 더티워크를 같이 읽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더티워크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시겠어요? 한숨을 근데 좀 쉬었다. 그런 생각했어. 만일에 이거 어쨌든 이 책은 미국 사회에 굉장히 적나라한 장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럼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맞아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노동을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 이것만 봤을 때 굉장히 이 세계의 일부만 보고 있게 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는 또 시골이 고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시골 가면 지금 농산물 수확하는 일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지자체에서 이렇게 계약한 계절 노동자들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전 경기도에 사니까 경기도에서는 조금만 이제 외곽으로 가도 그 산업단지 주변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또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만약 특정하게 우리가 지금 오늘 상암동 스튜디오에 있는데 만약에 상암동에서 그냥 맨날 보고 있는 나의 일하는 동료들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그냥 서울 도심 안에 한가운데 있을 때는 보지 않게 되는 네. 세계인 진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이 오늘 지금 내 입에 들어간 먹거리가 누구의 손으로 생산되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좀 보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특정하게 누구에게 추천하시겠어요라고 해도 지금 이 전쟁 시국과 이 모든 것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읽고 좀 내가 어떤 세상의 일원인지를 알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설계 도면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의식주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서 그 알에서 오는 가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이제 쓰인 책 중에도 추천을 드릴 만한 책이 있는데 한승태 저자가 쓴 고기로 태어나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이 책 너무 좋아하는데 이 한승태 작가님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쓰는 책이고 그리고 이분 작가 소개를 잠깐 읽어드리면 네. 창원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꽃게잡이배, 주유소, 양돈장 등에서 일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뭐 제목부터 약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더티워크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에 좀 한국 버전. 이야기에 네. 가까운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 읽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너무 힘들어. 예, 그렇습니다. 좀 가끔씩 좀 힘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너무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이걸 보고 불편한 마음은 내 마음이 아직 이런 것에 반응하는 정도의 그쵸. 정의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무감각해졌을 때가 진짜 위험한 거야. 진짜 문제인 거죠. 네. 오늘 김신지 작가님하고 더티워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그럼에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생각은 잠깐만 하고 싶고 이런 책도 잠깐만 읽고 그쵸. 싶은 게 네. 사실은 무력감을 느끼기 네. 때문이라고. 한 개인으로서 내가 당장 읽었다고 해서 이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든 혹은 이 드론으로 이루어진 전쟁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크게 없어 보여서 그 무력감 때문에 이걸 또 피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데 근데 사실 개인으로서는 무력해도 집단으로서의 우리는 무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게 더티워크 자체가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위임한 일이라면 그 암묵적인 동의라는 것을 바꿔가는 맞아요. 큰 방향성은 네. 결국 집단에게서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다음 편은 또 우리가 재밌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다음 달에는 미리 좀 예고를 드리려고 네. 다음 달에는 일기를 키워드로 해서 좀 일기책을 골라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일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일기 광인 3명이 얘기할 거거든요. 한 명이 누굴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더티워크 같은 책 읽으면서 책 속에서 계속 좀 메모하게 되는 것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 더티워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랑 관계가 많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김신지 작가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더티워크는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와 책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